여기 20강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요소 단원에서는 그 생태계의 뜻하고 생태계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 알아볼 겁니다. 먼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 이걸 다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은 이 생물 얘네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 주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건데 주변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빛, 뭐 물, 온도, 특히 요거 이제 세 개, 어,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일단 이렇게 먼저 알아두고 그 어떤 이제 뒤에 문제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 이렇게 문제를 생물적 요인에 개체군 A, B, C 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서 그냥 같이 그냥 써놨는데 생물적 요인에 그 생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요 세 가지를 쓰면 다 포함되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알아두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생산자 얘네 안에서도 서로 상호작용, 소비자 얘네들도, 분해자 얘네들도 요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제 개체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를 이제 작용이라는 말로 용어로 그 표현을 하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예시로 아는 게 더 좋은데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이제 요거 작용에 대한 예시는 1조 시간 그러니까 낮의 길이 낮의 길이 1조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이제 낮의 길이가 긴 거죠. 그거에 따라서 꽃들 중에서 일부 꽃들이 개화 시기가 이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봄에만 꽃이 피는 거, 뭐 가을에만 꽃이 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빛이 비생물적 요인 중에서도 이제 빛이 개화, 식물의 개화, 식물이니까 이제 생산자로 봐야겠죠. 그 비생물적 요인인 빛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 거 그런 게 이제 작용이다. 반작용은 뭐냐면 이제 생물적 요인이 이거 비생물적 요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렁이가 땅 속을 막 그 이동을 하면은 통기성 그러니까 흙 속에 그 좀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어떤 뭐 농사를 지어. 근데 그 땅에 지렁이가 많이 살아. 그러면은 따로 비료를 안 줘도 그 식물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부러 지렁이를 갖다가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렁이가 어차피 얘가 땅 속에 있는 지렁이의 먹이가 되는 게 흙하고 막 같이 섞여 있는데 그걸 먹어. 먹고 나서 얘가 이제 땅을 계속 파면 땅을 파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통기성도 높여주고 또 지렁이의 배설물 그게 이제 또 땅도 더 비옥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생산자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이제 영양분을 스스로 이제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식물이 되겠죠. 광합성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생산자라고 하고 소비자는 이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이렇게 3차 소비자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이제 식물을 뜯어먹는 뭐 초식동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되겠고 1차 소비자를 먹는 거가 2차 소비자가 되겠고 그러니까 포식과 피식 그 다음에 분해자는 그 세균, 뭐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인데 생산자나 소비자가 뭐 사체 죽었어 늙어서 죽었어 아니면 뭐 이제 배설물 이런 것들이 그 토양에 이제 이렇게 쌓이거나 뭐 생기고 하면은 분해자가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해자 얘네들도 어, 유기물을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유기물을 얻어서 분해자 얘들도 자신의 이제 그 생명 활동을 하고 얘들이 말하자면 이제 노폐물을 배설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물 형태로 그러니까 유기물을 무기물 형태로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서 얻은 유기물을 먹고 얘들이 무기물을 내보냅니다.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앞에서 뭐 질소 순환할 때도 잠깐 배웠었는데 NH 보호 플러스 이런 거, 암모늄이온 이런 것들을 얘가 내보내면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이제 땅이 비옥해지니까 생산자가 뿌리로 물을 통해서 같이 이거 암모늄 이온을 흡수를 해갖고 자기의 그 양분 만드는데 또 같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는 서로 음, 생물하고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체계를 생태계 전체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한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생물적 요인에서 각각의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 또는 여기 뭐 이제 개체군 A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체는 어떤 뭐 토끼가 한 마리 있어. 토끼가 이렇게 한 마리 있으면 토끼 한 마리 그거가 이제 개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 얘네들이 같은 종이잖아요. 얘네가 모인 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군은 같은 종들끼리 모여 있는 거겠죠. 같은 종끼리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막 다른 종이 있으면 그건 개체군이라고 안 하고 개체 예를 들어서 토끼다. 그럼 토끼가 모여서 같은 종끼리 있는 거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체군 요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어, 순위제, 뭐 리더제, 뭐 가족 생활 이런 거. 그래서 그 큰 뿔양 걔네들은 이제 뿔이 큰 놈이 1순위, 1등. 그다음 뭐 큰 뿔이 조금 작은 애가 뭐 2등. 그래서 순위 같은 큰 뿔양이라는 그 개체군 내에서 순위제 이렇게 서로 이제 먹이라든가 뭐 짝짓기를 할 때 뭐 그런 순서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큰 뿔량은 순위제로 같은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음, 가족 생활하는 것들은 이제 뭐 사자, 뭐 아빠 사자, 엄마 사자, 뭐 새끼 사자 같이 가족 단위로 한 개체군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체군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생태계의 각각의 구성 요소랑 이제 관계를 살펴본 거고 더 구체적으로 생물하고 환경, 즉 얘하고 사이의 관계 그 이제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빛하고 생물.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식물의 이파리가 강한 빛을 그 받는 이파리들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두껍다. 이 얘기는 그 식물 이파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가위로 딱 잘라가고 옆에서 이 단면을 본 겁니다. 단면을 봤을 때 햇빛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파리 윗면, 여기가 아랫면인데 이제 기공 있는 쪽이 아랫면인데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이쪽에 이제 표피 조직이 있고 이파리실 바깥쪽에 그다음에 이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 조직이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강한 빛을 받는 잎들은 여기가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강한 빛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뭐 한 그루에 이제 나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햇빛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래쪽은 얘네들 때문에 그늘지고 하니까 아래쪽은 이파리 두께가 좀 얇습니다. 얘는 좀 두껍고 이쪽이 얇고 실제로 그 걔네들은 이쪽 애들은 햇빛을 강한 빛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늘지고 하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이 좀 덜 돼 있겠죠. 그래서 이파리 두께 자체가 이게 얇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이 그렇게 어, 적응을 한 거겠죠. 진화도 하고. 그다음 파장에 따라서는 통합과학 여기 1강 할 때 제일 처음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거, 에너지 제일 센 전자기파가 감마선, 그 다음이 X선, 그 다음이 이제 자외선, 그 다음에 그 가시광선 중에서는 음,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보라색 쪽이 파장이 센 거죠. 저기 파장이 짧은 거죠. 파장이 짧고 이쪽이 파장이 길고.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도 세고 투과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투과력이 좋다.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왜 어디 뭐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 금이 갔다 그럼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엑스레이가 피부는 뚫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뼈도 뚫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몸속 내부를 X선으로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짧은 X선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뭐 감마선은 더 잘 투과하겠고. 그래서 이 중에서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 그러면 이제 물속에서는 해조류들을 봤더니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조류가 차이가 나더라. 그거는 이제 빛의 파장 때문에 그런데 청색광은 더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 Y축이 수심입니다. 수심 뭐 40, 50m까지도 청색광은 파장이 짧으니까 뚫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적색광은 파장이 기니까 한 20m 정도까지만 도달을 한대. 그러면 그러니까 표면에는 당연히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오니까 100%다 도달한 거고 깊이가 한 음, 저기 20m쯤 되면은 이제 벌써 적색광은 많이 안 들어오죠. 적색광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들어온다. 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청색광은 더 깊은 곳까지 도달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물체를 볼 때 만약에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 물체 얘는 빨간색 빛을 반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간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색광을 형광등 불빛, 뭐 백색광을 딱 켰어. 그러면 백색광 안에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다 들어있어.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합치면 백색광이야. 근데 얘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빨강은 반사하고 나머지 뭐 파랑이라던가 초록 이런 애들은 그 흡수를 하니까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그래서 그 이제 김이 이제 홍조류인데 요거 홍조류 얘네들은 물 좀 깊은 곳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좀 더 많이 살죠. 녹조류는 이제 깊은 데 못 살죠. 수심 20m 거기까지만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 이거 이제 김이 있어. 김 얘는 홍조류인데 김은 왜 까만데 왜 홍조류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김을 좀 밝은 곳에서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 되게 굉장히 밝은 곳에서 김 딱 보면은 빨갛게 보입니다. 빨간 것들이 그러니까 홍조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광이 딱 쪼여졌어. 그럼 백색광 여기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홍조류에는 빨강은 반사한다. 빨강은 내뱉는다는 얘기는 나머지 파랑 뭐 이런 초록 쪽 영역은 흡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흡수를 해갖고 광합성 할 때 요거 파랑색 쪽을 많이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김도 광합성을 할 때 파란빛을 많이 흡수한다. 빨강은 다 반사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청색광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요쪽에 그러니까 여기도 살긴 사는데 깊은 데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녹조류 같은 경우는 왜 이건 녹색이에요? 녹색빛을 반사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적색광 이거를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니까 이제 여기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제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조 시간. 그러니까 낮의 길이죠. 낮의 길이가 여름에 하진 날 낮의 길이가 제일 길죠. 6월 22일쯤. 그리고 동짓 날 12월 한 22일쯤 그때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죠. 밤이 가장 길고. 그래서 꽃이 이제 꽃필 때, 개화, 꽃이 필 때 식물이 꽃이 피는 것도 그 붓꽃, 얘는 봄이나 초여름에 이제 꽃이 핍니다. 왜? 햇빛이 그 낮의 길이가 겨울에는 겨울에 짧다가 점점 이제 그 동지 이후로는 길어지죠. 낮의 길이가 12월 23, 뭐 22일 그때 이후로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 다 지나고 이제 봄, 초여름 이때 해가 그 낮이 길어질 때 꽃이 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일식물 이제 긴 장자 써갖고 해일자 장일식물 그렇게 얘기하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죠. 그래서 일조 시간이 이제 짧아지는 동지 이후로 6월 20, 저희 하지 6월 22일 하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가을에 꽃이 핀다. 그래서 단일식물, 짧은 단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식물의 개화에도 어떤 일조 시간, 그 빛이 관계를 한다. 동물의 생식도 꾀꼬리, 뭐 종달새 얘네들은 봄의 번식, 그러니까 그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다음에 송어랑 노루는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더라. 그때 짝짓기나 뭐 이렇게 산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온도하고 생물. 그 같은 여우인데 이거 지금 이제 여우입니다. 여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막여우. 요거는 이제 북극여우. 여우라는 이제 같은 종인데 북극에 사는 여우들은 몸집이 큽니다. 몸집도 크고 몸집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말단부, 귀 이런 게 굉장히 작습니다. 북극여우는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 이제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볼 건데 사막여우는 되게 덥잖아요, 사막이. 그래서 열을 많이 방출을 해줘야 되니까 몸의 말단부, 귀 이런 데가 북극여우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 북극여우는 추운 데 사니까 열을 방출을 많이 하면 체온 유지를 못 하겠죠. 체온 유지하는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몸집도 크고 말단부는 작다. 열 방출을 적게 하려고. 그에 반해서 사막여우는 더운 데 사니까 열 방출을 좀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더워서 살기가 힘들어. 여우는 이건 저기 포유류니까 정원 동물이잖아요. 체온이 일정한 거.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열을 방출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운 데 사니까. 그래서 몸집은 작고 말단부가 크다. 이제 이렇게 얘들이 그 환경에 온도라는 환경에 그 적응한 그게 요게 이제 지금 정육면체입니다.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cm, 2cm, 2cm인 정육면체 얘를 북극여우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이제 조그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요게 이제 사막여우의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부피가 8이죠. 부피가 8 표면적은 24죠. 얘는 부피가 1이야. 얘는 표면적이 6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열 방출하는 거는 얘네들 여우 몸의 표면으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열 방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 방출.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그 이제 물질대사를 해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럼 열이 나는 양이 얘는 세포가 이만큼, 즉 몸통이 이만큼이니까 8만큼의 열이 나는데 열 나는 양이 얘는 1만큼의 열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보면은 열 나는 거는 8이야. 근데 내보내는 건 24. 열 나는 거는 1이야. 내보내는 건 6. 그러면 열 내보내는 양이 그러니까 부피당 표면적이 얘가 6, 얘는 3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이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작을수록 몸집이. 그래서 몸집이 이제 작으면 열을 더 많이 표면적이 더 넓은 셈이니까 만드는 열에 비해서 내보내는 게 많다는 얘기죠. 얘보다 얘가 더 열을 많이 방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동물은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한 거고 식물의 적응 이제 그 낙엽수는 낙엽 그러니까 날씨 추워지면 이제 뭐 그 은행 잎 막 떨어지죠. 그런 것들 낙엽수고 상록수는 동백나무. 동백나무 보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그 이파리가 좀 두껍고 반짝반짝합니다. 그 낙엽수는 이제 좀 얘에 비하면 조금 얇고 반짝반짝하지도 않죠. 이제 그 이유가 낙엽수들은 추워지면은 잎을 다 떨어뜨리죠. 낙엽지지. 근데 상록수는 잎의 그 큐티클층 이게 두껍고 또 두꺼워서 이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보내는데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더 큰 이유는 이제 요겁니다. 그 식물이 광합성하면 녹말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 그거를 녹말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녹말 식물이 그다음에 뭐 이동시키고 뭐 이렇게 식물이 자기가 사용하고 할 때는 이제 포도당으로 뭐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하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하면은 저장해놨던 녹말을 이 포도당으로 자꾸만 바꿉니다. 이파리 안에서. 그래서 어느 점을 낮춘다. 그러면은 겨울에 뭐 영하 10도야. 그래도 이파리가 얼지 않게 되겠죠. 그럼 왜 하필 이걸 바꾸냐? 그 녹말 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얘는 물에 안 녹아. 그러니까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서 그 삼투압. 그러니까 그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잖아요. 그럼 이파리 안에도 물이 있을 거야. 세포니까 걔들도. 그럼 0도에서 이제 순수한 물이 그
식물 세포의 그 조직에게 있을 때 만약 0도에서 얼어 순수한 물이면 근데 포도당이 녹아 있으면 포도당에는 물에 잘 녹거든요. 포도당 물에 녹아. 그러면 이제 물에 녹으면 용액인 거잖아요. 용액. 용액은 어느 점이 내려가죠. 그래서 왜 막 바다 한강은 얼어도 바다는 잘 안 얼죠. 왜? 바다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녹아 있으니까 그만큼 그 이제 어는 점이 더 낮아져서 잘 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녹말은 물에 녹지를 않으니까 물에 녹는 포도당으로 이걸 바꿔서 식물이 이 상태로 식물 몸속에 많이 갖고 있으면 얼지가 않겠죠. 왜? 어는 점이 더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물하고 생물. 그 동물은 이제 물에 대해서 적응을 한 게 몸속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적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애들은 특히.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는 몸 표면이 좀 키틴질 요걸로 덮여 있고 수분 증발을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파충류는 이제 비늘로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죠. 그에 반해서 뭐 이제 양서류 이런 애들 물에 좀 가까이 사는 애들은 이렇진 않죠. 이런 건 아니죠. 식물의 적응도 그 물에 아예 사는 식물들은 물에 있으니까 뭐 연꽃 같은 거 그런 애들은 뿌리가 굉장히 짧죠. 뿌리가 막 발달이 막 그렇게 땅속 막 깊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애들은 이제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물에 사는 식물은 육지의 흙에서 사는 그런 식물에 비해서 물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물을 뭐 못 먹어서 물을 흡수를 못해서 말라 죽을 걱정은 없으니까 뿌리가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관다발이면 이제 물관, 체관 이런 거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중에 또 이거 말고도 선인장은 어떻게 됐어요? 선인장은 그 증산작용을 하는 이파리 뒤에 이제 그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하고 하는데 아예 잎이 없죠. 잎이 선인장은 다 가시로 바뀌었죠. 어차피 사막에 살면은 물 흡수를 많이 못하니까 어, 이파리가 다 가시로 바뀌어서 줄기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선인장 속에 보면 물이 많죠. 그게 이제 식물이다. 이제 물에 대해서 적응을 한 거다. 그런 예로 볼 수 있고 그다음 토양과 생물은 이제 흙, 토양이 있으면 좀 얕은 곳에는 호기성 세균, 깊은 곳에는 이제 혐기성 세균이 산다. 호기 호기성 세균은 호자가 좋아할 호. 왜 뭐 이제 그런 말 하죠. 뭐 너 나한테 호감 있니? 뭐 이제 나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있냐? 뭐 누구한테 뭐 호감 있니? 이런 게 할 때 좋아할 호자고 혐기성은 극혐, 혐오한다 할 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그러니까 공기가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균하고 산소가 꼭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세균이 있는데 얕은 곳, 땅 얕은 곳에는 이제 산소를 이용해야 되니까 음, 그런 토양 얕은 곳에는 호기성 세균이 많이 살고 있고 토양 좀 깊은 곳, 에는 혐기성 세균들이 있더라. 그렇게 토양에 대해서 생물이 적응한 예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공기랑 생물 그 고산지대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산소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공기도 무게가 있으니까 다 아래쪽으로 공기가 깔려 있으니까 공기 자체가 부족하죠. 고산지대 가면.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환경에 맞게 그 적혈구 수가 훨씬 더 많답니다. 어차피 적혈구가 그러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이 뭐 혈액 뭐 1ml당 적혈구가 뭐 100개야. 만약에 100만큼이야. 혈액 1ml당. 근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혈액 1ml당 뭐 적혈구 숫자가 뭐 100, 뭐 50개야. 이런 식으로 더 많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별로 없는데 적혈구 수가 많아야 어떻게? 산소 운반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일부러 고산지대 가서 막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대회나 경기가 있을 때는 더 산소 운반을 더 이제 잘 해주니까.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도 이제 메달 많이 따는 그 마라톤에서 특히 육상에서 막 케냐 이런 데가 굉장히 그 고지대가 많잖아요.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는 근데 이제 공기랑 생물에서 또 나무는 이제 숲에 가면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숲에 가면 굉장히 막 상쾌한 기분을 느낄 때 있죠. 기분이. 그게 기분상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나무는 그 자신을 곰팡이나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살균 물질을 분비를 한답니다. 그거 이름이 얘가 그 피톤치드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가 1900 몇 년도더라? 하여튼 뭐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은 되게 상쾌하고 이런 느낌 나는 게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 얘네들이 자신을 곰팡이나 병원균에서부터 보호하려는 물질 그걸 이제 통틀어 뭐 필톤치드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주변 공기 중으로 계속 뿜어냅니다. 뿜어내면 살아있는 나무에 곰팡이 안 피잖아요. 그런 거죠. 죽은 나무는 썩죠. 그러면 이제 곰팡이 피는 거죠. 곰팡이가 분해자잖아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왜 막 저기 몸 좀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은 숲에서 막 이렇게 살고 이런 거 가끔 TV에 보면 나오죠. 음, 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인간과 생태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과 생태계. 이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인간도 생물이니까 생태계의 구성 요소야. 그 구성 요소 중에 일부야. 그래서 환경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생태계 보존을 하는 게 곧 우리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그 핵심이 생태계 각각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 생물적 요소 하고의 그 구성 요소들 하고의 관계랑 그 다음에 그 생물적 요소 사이에서 생물적 요소면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걔네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생물적 요소 그 중에서도 빛, 온도, 물 하고 생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